안녕하세요. 제7주 2교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1교시에 전기현상을 들어갔죠. 전기현상, 또 전자기학의 목표는 뭐였냐면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죠. 그런데 전기력은 굉장히 센 힘이어 가지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보조인 물리량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물리량 몇 가지를 도입했죠. 첫 번째가 전기장이었고, 그 다음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전위. 근데 전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전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포텐셜하고 차이가 있었죠. 포텐셜은 뭐냐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전위는 또는 스칼라 포텐셜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다 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스칼라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그 전기력을 받는 물체의 전하량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스칼라 포텐셜의 기준점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포텐셜은 전이라고도 부르고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파이라는 글자를 써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을 선적분한 것이었냐면 전기력을 선적분한 거였죠. 근데 이 전기력인데 단위 양전하당 전기력이 바로 전기장이었죠.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을 선적분하는 것이라면 스칼라 포텐셜은 단위 양전하당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전기력을 그 전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장에 대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다,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요 RS가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의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은 편리하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그 스칼라 포텐셜이 0이라고 정한 위치라고 그랬고 여기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전하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전하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았습니까? 점전하가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무한대를 이제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좋았죠. 그래서 전기 현상 할 때는 스칼라 포텐셜이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 주로 무한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전하의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원점에 점전하 Q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점전하 Q가 P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사실은 P에 단위 양전하가 놓여 있을 때 단위 양전하가 놓여 있다는 건 1쿨롱이 플러스 1쿨롱이 놓여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스칼라 포텐셜은 어떤 식이 되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그냥 R분의 Q 이렇게 됩니다.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Q 프라임 그랬죠. Q 프라임을 하니까 Q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때 기준점 어디예요? 이걸 0으로 만드는 데니까 어디 계세요? 무한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서 R제곱분의 Q 하고서 전기장이 이건 R 방향이죠.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R분의 R 위치 벡터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전기장으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아까 정의식이 있었죠. 전기장을 선적분했어요. 어디서부터? 무한대서부터 선적분하면 이걸 쭉 선적분해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R도 DR은 그냥 그 방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R제곱분의 DR을 적분하는 게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R분의 Q가 되고 여기에 이제 기준점을 무한대로 했으니까 빼기 하는 게 0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전하 분포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전하 분포가 갖는 전기 에너지란 뭐냐면 그 전하 분포들을 그렇게 저 무한대에서부터
모아놓는데 필요한 일, 내가 한 일이 바로 전기에너지로 저장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로 저장됐다는 건 사실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전화 분포가 있을 때까지 갖고 오는 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내가 지금 하는데 든 일을 구하는데 그때 무엇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쉽냐면 이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하면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두 점전화가 있을 때 전기 에너지를 구해 보겠어요. 두 점전화를 거리 R만큼 띄워놨을 때 그 두 점전화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점전화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Q1이 어디에 있어요? R1에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Q1이 만드는 R이라는 곳에 임의의 점 P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R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해서 R-R1분의 Q1 이거 우리가 전에 했었죠. 원점에 있는 거가 바로 거리니까 그 거리는 Q1하고 P 사이의 거리는 R 빼기 R1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단위 양전, 이게 바로 뭐냐면 단위 양전화를 여기까지 P점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단위 양전 가져온 일이니까 이번에 P점에다 뭘 갖고 왔다 그러냐면 Q만큼 갖고 왔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무한히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여기 Q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 단위 양전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스칼라 포텐셜이니까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Q 하나 갖고 오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요 스칼라 포텐셜에다 Q만 곱하면 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R 빼기 R1분의 Q1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Q를 P에 가져오는데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점전화의 위치 에너지란 두 점전화의 전기 에너지란 바로 뭐냐면 Q1, Q2를 여기에 갖고 오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점전화 Q1과 Q2가 아까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할 때 그 두 점전화의 위치 에너지는 자, 요게 전기력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인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R1 빼기 R2 사이의 거리를 그냥 R12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이거 R12라고 쓰면 R21도 거리니까 똑같죠. R2 빼기 R1의 절대값이나 R1 빼기 R2의 절대값이나 똑같겠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 R1에다가 Q1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장이 없는데 가져오는 데는. 그러면 그 전화 움직이는데 힘을 작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Q1을 가져오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처음에 가져오는 놈한테는 그건 전기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할 일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이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R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R1에다가 이제 Q1을 갖다 놓으면 R2의 스칼라 포텐셜이 어떻게 됐어요? R2의 스칼라 포텐셜은 그냥 R2 빼기 R1 하고서 Q1 그러면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한 걸로 하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21분의 Q1 그러면 되겠죠. 그게 R2짜리의 스칼라 포텐셜이 되고 그 R2짜리에다가 Q2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Q2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W2는 Q2 파이 그러니까 여기에 R21분의 Q2 Q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전화 Q1과 Q2의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설명하려면 자 여기에 처음 갖고 오는 거 W1 두 번째 갖고 오는 거 W2 이거 두 개 더한 게 바로 이 전기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W1 더하기 W2는 이게 바로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화를 무한히 멀리서부터 하나씩 가져올 때 한 일을 전부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전화를 갖고 오는데 순서를 바꾸면 처음에 R1, Q1, Q2를 갖고 왔는데 그러지 않고 Q2, Q3, Q1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순서로 갖고 오면 마지막 전기 에너지가 달라지지는 않을까? 이 걱정되지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전화 분포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갖고 오든 나중에 결과는 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뿐이 안 했죠. 그래서 N개의 전하를 갖고 오는데, N개의 점전하들의 모임의 전기 에너지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 거부터 차례차례 하나도 없는 데서도 갖고 오면 첫 번째 거 가져오는데, Q1을 R1으로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RI의 QI를 가져올 겁니다. R1의 Q1, R2의 Q2, R3의 Q3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R1의 Q1 갖고 올 때는 이건, 일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R2의 포텐셜은 이제 Q1이 만드는 포텐셜만 필요하죠. 그러면 4파 입실론 제곱은 A를 하고서 R21 분의 Q1 이게 포텐셜이니까 여기에 Q2를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1은 여기다가 Q2만 딱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은 A R21 분의 Q2 Q1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R3의 Q3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R3의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있던 두 개가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지금 1이 3에 만드는 거 이건 R3 1분의 Q1 2가 3에 만드는 건 R3 2분의 Q2 이렇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가 요 두 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Q3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Q3 R3 1분의 Q3 Q1 더하기 R3 2분의 Q3 Q2 그랬는데 여기 가만히 여기 숫자를 보니까 여기 분모의 R3 1 그러면 위에 분자에는 Q3 Q1 분모의 R32 그러면 분자에는 Q3 Q2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번째 갖고 들어오면 이제 세 개의 스칼라 포텐셜이 있겠죠. 세 개. 그래서 R41 분의 Q1, R42 분의 Q2, R43 분의 Q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 R4의 Q4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아까 똑같이 한 것처럼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R43 분의 Q4, Q3를 더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I번째를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4만 보면 사실은 그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번째 하면 I번째 RI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하고서 여기서 어디까지 더해야지 돼요? 4까지 하려면 3에서 3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번째 더하면 RIK분의 QK 하는데 이 K를 어디까지 더하냐면 여기 마지막 한 거에 하나 작게 I-1까지 더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1은 여기다가 이제 QI만 곱하면 되니까 WI는 이렇게 해서 RK분의 QI, QK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 네 번까지 해본 거를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바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는 여기에 세 개 있는 것처럼 I번째 할 때는 I-1까지 더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I번째 하는 데까지 알았으니까 마지막 N번째 하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번째 할 때는 이걸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하고서 K는 1부터 N-1까지 해야 되겠죠. N번째를 가져올 때는 N-1까지 하고 RIK분의 Q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번째 가져오는데 한 1은 여기다가 QN을 곱한 걸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N개를 전부 다 가져오는데 필요한 2를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N개를 가지고 오는데 한 1, 그러니까 W1, W2, W3 이 가지고 언제까지 더합니까? WN까지 더하면 그러면 우리 N개를 다 가지고 오는데 한 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1이고 그게 바로 N개의 점전하들이 모여있는 전기 에너지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U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U는 아까 한 거 W1에서 WI를 갖다가 1에서 N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WI는 이렇게 됐으니까 WI 한 거를 I를 1에서 N까지 다 더하고 K는 또 어떻게 돼요? 1에서 I-1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은 지금 이 표현은 계산하기가 좀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여기에 I-1이 있게 여기에 지금 더하기의 구간이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는 K는
1에서부터 i-1까지죠. 요 구간이 변하는 거죠. 요 구간이 변하는 거를 더하면 이건 나중에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면 요 구간도 또 딱 정해진 여기 지금 n처럼 n개의 입자들의 모임의 전기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i-1 대신에 n이 딱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점전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n개가 다 모여 있으면 그 n개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하나는 n이고 하나는 i-1까지 더하는 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 표현을 또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RIK는 간단하게 했지만 요거 전체를 또 간단하게 항상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서 RIK분의 QI, QK를 WIK라고 놓겠어요. 그럼 우리 뭘 아냐면 I하고 K를 바꿔도 같다고 하는 걸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RIK나 RKI는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QI 곱하기 QK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같겠죠. 그래서 WIK는 WKI다. 이거는 W가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의 첨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은, 이 전기 에너지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서 RIK분의 QI, QK를 WIK라고 나왔으니까 WIK를 어떻습니까? I는 1부터 N까지 더하고 K는 1부터 I-1까지 더하는 거. 자, 이걸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에 I-1 더하는 걸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입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0이죠. 입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갖고 오는데 입자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있으면 W1 더하기 W2인데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 W2는 어떻게 됩니까? W2는 W21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0 더하기 W21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WIK니까 요거 가지고 하면 그러면 세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 개 있으면 W1 더하기 W2 더하기 W3인데 이건 뭐냐면 W1은 제로고 그다음에 W2는 W21 하나뿐이고 W3는 W31 더하기 W32 이렇게 있죠. 여기 두 번째 K는 I-1까지 더해주는 거죠. 여기 더하는 게. 자, 그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세 개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네 개 있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네 개면 어떻게 됩니까? U가 이제 네 개 있을 때 U는 W21, 이제 아까 W1은 지금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W31 더하기 W32 하고서 그 다음에 W41 더하기 W42 더하기 W4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가만 봤더니 W31, W32 이런 건 있지만 W11, W22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하나 하겠어요. 여기다가 WII는 0이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우리 뭘 알고 있었냐면 WIK는 WKI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겠어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하고 요 위에 있는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아니 딱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두 배인데 왜 그러냐면 W21은 여기 있죠. W21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W31하고 W32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W41 이것도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놈들은 이거 다 뭡니까? 여기 있는 놈들은 전부 0짜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건 밑에 있는 걸 한번 반복했어요. I하고 J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원래 U의 2배가 되겠죠. 대각선은 0이고 요거 두 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를 2분의 1을 할 것 같으면 U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면 우리 더할 때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K는 1부터 I-1까지 더한 게 아니라 K는 1부터 N까지 더한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n은 4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 한 다음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i는 1부터 4까지 k는 1부터 4까지 그리고 RI분의 QI, QK 이렇게 하면 아까 거하고 뭐만 달라졌습니까? 네, 여기 앞에 2분의 1이 붙고 여기 저 위에 있는 더하기의 상한선이 똑같이 4로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자, 이거 여기에 지금 k는 1부터 i-1까지 더하는 게 우리 좀 나빴다 그랬죠? 근데 앞서 2분의 1만 붙이고
그리고 여기 i-1인데다가 n을 붙이면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우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 무엇을 가정했습니까? WII, 그 얘기는 뭐예요? RII분의 QI는 0이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사실은 RII는 뭐가 되고 0이 되죠. 자, 이걸 그대로 계산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어떤 걸 가정했냐면 RII분의 QI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건 0이다 라고 하는 걸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현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현상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서 자기현상 두 개를 처음에는 비교하면서 볼 텐데, 우리 앞에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있을 때 회전운동 하기 위해서 뭐 따로 배우지 않고 병진운동과를 막 갖다 쓰는 경우가 있었죠. 놀랍게도 여기서도 그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현상은 전기현상과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기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릅니다. 이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중력현상과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먼저 비교해 보겠어요. 중력현상은 무엇에 의한 현상입니까? 네,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지구가 잡아다니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이고, 그것에 의한 현상이 중력현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중력현상은 사과나무에서 맨 처음 발견됐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뉴턴이 만일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은 케플러 법칙에서부터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또 사과나무에서 발견했다는 말도 있죠. 그러면 전기현상은 어떻게 되냐? 전기현상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전기는 전화에 의한 현상인데, 이건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똑같이 있으면 외부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자 속에 이미 양전화와 음전화가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있어서 그게 바깥으로 안 나왔죠. 그렇지만 그거의 평형이 깨지는 걸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전기 뱀장어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전기를 뜬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벼락이 빵빵빵 쳤죠. 이게 바로 전기현상이죠. 이런 전기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사실은 자기현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철광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서로 막 달라붙는, 떨어져 있는데도 힘작용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이 자철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힘작용은 그거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자철광만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놨어요. 저 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일찌감치 이용을 해가지고 나침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동양에서 자기현상은 더 일찍부터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것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어떻습니까? 중력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주위에 중력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 중력장에서는 질량이 중력을 받는다. 근데 전하는 중력 안 받습니다. 자석도 중력 안 받아요. 전하를 갖고 있는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력 받죠. 그리고 전기현상은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든다. 그리고 전하만 전기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현상은 자석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든다. 그리고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저 18세기까지는 중력현상, 전기현상, 자기현상은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믿었죠. 중력현상과 전기현상은 물론 독립적인, 그리고 전기현상은 잘 몰랐지만 비슷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도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중력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이론적으로 알기 시작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었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언제 나왔어요? 프린키피아가 나올 때 1687년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력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기현상은 어떻습니까? 전기력에 대한 쿨롱 법칙부터 알게 되는데, 이 쿨롱 법칙은 언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1785년. 그래서 만유인력 알게 된 지 10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어땠습니까? 자기 현상은 훨씬 더 먼저 이 전기력이나 만유력보다도 훨씬 더 먼저 우리 주위에 보이는 그런 거였지만 18세기 말까지도 자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전기 현상까지는 어떻게 만유력 법칙과 비슷한 쿨롱 법칙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아주 비슷한 점도 있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슷한 점을 보겠어요. 비슷한 점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어떠냐면 우리 전기 현상에서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죠. 그것처럼 자기 현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면 양전하는 양전하끼리는 서로 밀치고 서로 다른 전하는 서로 잡아다니죠. 근데 자석에도 어떻습니까? N극이나 S극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치고 다른 극은 서로 잡아끄는 그런 게 있죠.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우리 전기력선을 먼저 그려놓으면 여기에 전기 쌍극자가 있는데 전기 쌍극자는 뭐냐면 플러스 점전하고 마이너스 점전을 가까이 놔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력선 그리는 법으로 그릴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죠. 자기력선도 그리면 자기력선 뭐냐면 여기 자석이 있는데 여기 특히 막대 자석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다 이렇게 막대 자석을 놓겠어요. 그러면 이게 마치 쌍극자하고 비슷하죠. 여기 N극과 S극이 있으면 주위에 자기력선 그려 있는데 자기력선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기력선의 모양과 자기력선의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뭔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납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는 양전하 여기 따로 음전하 이렇게 따로 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대 자석이 있는데 N극과 S극을 떼놓으려고 절반으로 똑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N극 따로 S극 따로 되는 게 아니라 N극과 S극이 또 생기죠. 그래서 항상 N극과 S극은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같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력선, 자기력선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전기력선은 반드시 양전하에서 나와가지고 음전하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 위에서는 이렇게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데 바로 양전하와 음전하를 연결하는 부분을 보겠어요. 그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 거기서 역시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가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만들어져서 음전하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력선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막대 자석에서 생길 때 막대 자석만 볼 것 같으면 N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만들어져서 S극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대 자석하고 똑같은 원리를 갖는 게 똑같은 자석으로 동작하는 게 뭐냐면 전자석이죠. 전자석은 어떻습니까? 코일을 뺑뺑뺑 감아 놓은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자기력선을 보면 어떠냐? 뺑뺑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에서 나와서 N에서 만들어져서 S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S로 들어가서 N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전기력선은 요 안쪽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여기 이 자기력선은 요 안쪽에서는 S극에서 N극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선은 양전에서 생겨서 음전에서 없어진다면 자기력선은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지만 어떻게 기술할지 모르고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서로 독립된 현상이라고 생각할 때 아주 우연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유명한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교수였는데 당시에 여기 19세기 초죠. 그때는 이제 대학교에서 과학 시간이면 첨단 장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때 첨단 장치가 뭐냐면 그때 배터리
배터리를 맨 처음에 만들고 거기에 도선에다가 전류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침반 이런 것들이 첨단 장치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첨단 장치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1820년 4월 21일 날 강의를 하다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나침반 바늘이 휙 도는 걸 발견했어요.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나침반 바늘이 휙 도니까 주위에 자석이 있든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휙 돌았나 봤더니 여기에 실험대 위에 놓여있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밑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냥 도선을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냥 접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웨르스테드가 그때 눈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나침반에 가 있었어요. 그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도선이 떨어지면서 나침반 바늘이 도니까 그 이상하죠. 왜냐면 도선은 자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 무엇을 알게 됐냐면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왜 실험했겠어요? 당시에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새로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내면 최고죠. 근데 웨르스테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나침반이 바뀌었냐면 사실은 자석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현상의 원인은 전류였습니다. 또는 움직이는 전하였어요. 그래서 자기현상의 원인이 움직이는 전하고 자석은 그 안에 움직이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자석으로서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전하는 주위에 전기장 만들고 자석은 주위에 자기장 만들고 그랬죠. 이걸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전하는 주위에 뭘 만드냐면 전기장만 만듭니다. 정지한 전하는. 근데 움직이는 전하는 전기장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듭니다.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이게 정지한 전하와 움직이는 전하가 모두 전기력을 받는데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만 자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바꿔야지 됐어요. 그러면 막대자석은 왜 자석으로서 행동했느냐?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여기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죠. 이 막대자석이 전자석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자석의 안에 보면 원자들이 있죠. 그 원자들에는 뭐가 있냐면 전자들이 뺑뺑 돕니다. 또 전자들만 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전류 회로 같은 것들이 분자 하나하나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통 물질은 자석이 아닌 이유는 그런 분자 하나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아무런 방향으로나 흘러서 그 전류의 효과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석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자석이 됐느냐면 분자에서 조그만 전류가 도는 회전축들이 전부 일렬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전축들이 쫙 정렬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걸 보면 그 옆에 있는 것은 자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같이 만나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걸 좀 더 가까이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왼쪽 건 오른쪽 건 아래로 내려가죠. 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고 밑에 건 왼쪽으로 가죠.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왼쪽은 위쪽으로 하고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가죠.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하고 밑에 있는 건 왼쪽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이 안쪽에 있는 건 상쇄돼 가지고 그 효과가 다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끝으로 도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막대자석의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그게 무엇하고 똑같아요? 네, 전자석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석이 된 것은 그 내부의 물질 구조 속에서 전류가 이렇게 겉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석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현상이란 자석이라는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전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들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웨르스테드 덕택에. 그 법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에요. 자,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현상에 대한 법칙이 어땠어요? 콜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두 개가 있었죠. 두 개는 다른 법칙입니까? 똑같은 법칙입니까? 똑같은 법칙이었죠. 자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은 비오를 하는 사람과 사바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둘이 똑같은 법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오사바 이런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을 알게 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1687년 이때는 프린키피아 초판이 발견됐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왔죠. 그리고 1785년엔 훌렁 법칙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1820년 4월 이때 웨르스테드가 드디어 주위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관찰을 했고, 자, 이거의 원리가 뭔지를 하기 위해서 막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법칙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820년 7월에 자기가 관찰한 걸 전부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알려지자 그때 프랑스에 있던 학자들이 바로 1820년 7월에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820년 9월에 암페어 법칙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820년 10월에 비오사바르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은 암페어 법칙이나 비오사바르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에 거의 다 들어있었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뭐만 다르냐? 다른 점이 단지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전기현상, 자기현상이 있으면 쿨롱 법칙은 무엇에 대응하냐면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응합니다. 쿨롱 법칙은 어땠어요?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여기 우변은 전하 분포에 대해 적분하면 좌변에 전기장 나왔죠. 비오사바르 법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전류 분포에 대해서 적분하면 왼쪽에 자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은 어땠습니까?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에 대한 적분하고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하고 오른쪽에는 전하 분포에 대한 부피적분 요걸 연결시켰죠. 암페어 법칙은 어떠냐?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하고 그 다음에 전류 분포에 대한 면적분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에 비오사바르 법칙이 대응하고 가우스 법칙에 암페어 법칙이 대응한다. 그렇지만 두 개는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은 똑같은 법칙이라고 했던 것처럼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도 전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현상, 연속적인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 구할 때 이런 그림 그렸었죠. 그래서 DQ가 그 전하 분포 중에서 DQ가 R이라는 게 R'에 있는 DQ가 R이라는 위치 벡터에 있는 P점에 만드는 전기장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걸 D를 구했죠. 그래서 그 전기장 미분 DE 작은 전기장을 구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있는 한 부분 IDL, 요 I는 요 전류 전체입니다. 그리고 D에는 조그만 부분의 선분 벡터가 되겠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따라서. 그래서 R'에 있는 IDL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요소가 위치 벡터 R인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가 달랐냐면 전기장은 방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DQ하고 P하고 있는 선상에 있었죠. 근데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정딴 방향에 있어요. 웨르스테드가 이것을 알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 방향 때문이었어요. 이 방향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어요. 이 쿨롱 법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DQ가 만드는 D에 대한 쿨롱 법칙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D의 방향은 어디 방향입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단위 벡터 방향이죠. 자,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쿨롱 법칙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전기장 D 대신에 DB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 DQ 대신에 IDL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전기장 자기장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 차이가 있습니다. DQ는 스칼라인데 IDL은 어떻게 돼요? 벡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단위 벡터도 벡터죠.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서 자기장인 벡터를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곱해줘야 됩니까?
벡터곱 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DQ하고 IDL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알려면 전기장의 방향은 요 단위 벡터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방향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벡터 곱한 방향이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요 벡터 곱하면 이 방향이 바로 나오는 걸 우리 바로 알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여기 비례 상수가 다르겠어요.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고 요건 4파이분의 뮤 제로인데 여기서 이필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뮤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다른 것은 전기 현상에서는 입실론 제로가 아래층에 있고 자기 현상에서는 뮤 제로가 위층에 있죠. 그거만 달라요. 다른 식에서도 전기 현상에서 나온 식에서 입실론 제로가 있는 것을 뮤 제로로 바꾸는데 층수를 바꿔서 아래층에 있으면 위층으로, 위층에 있으면 아래층으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식들이 다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DQ가 만드는 전기장 구하고 작은 IDL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 구했으면 그걸 다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DQ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전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때요? 이거 다 적분하면 자기장 나오죠. 그랬을 때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 또는 볼트 퍼 미터 두 개를 쓸 수가 있고, 자기장의 SI 단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테슬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쿨롱 법칙하고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으면 요걸 갖다가 DQ를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전하 분포로, 전하 밀도로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DQ는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로 R 프라임 D V 프라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됩니까? 자,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DQ 대신에 DV 프라임 로 R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전하가 도선을 따라서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전류가 전체 공간에 흐를 것 같으면 그 전류는 무엇으로 우리 기술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밀도는 벡터가 되겠어요. 이게 IDL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IDL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S로 나누고 S로 곱했어요. 이 S는 단면이 되겠어요. 도선의 단면. 도선의 단면. 그래서 I를 도선의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이게 전류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SDL 하면 뭐가 돼요? 부피가 되죠. 그리고 S분의 I는 전류 밀도의 크기고 그것의 방향은 저 L 선분 벡터의 방향. 그러면 그게 전류 밀도의 그 벡터로 표시한 전류 밀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IDL을 여기 IDL 자리에 뭘로 바꿔 쓰냐면 JDV로 쓸 것 같으면 이것과 이거가 거의 똑같아집니다. 자, V에 대한 부피 적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하 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전류 밀도가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단위 벡터는 똑같은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전류 밀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벡터 곱했습니다. 이건 전하 밀도는 스칼라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하 밀도는 스칼라고 전류 밀도는 벡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달라진 것 뿐이다. 쿨롱 법칙하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떻습니까? 외우기도 쉽죠. 단지 뭐만 다릅니까? 입실론 제로는 아래층에 있고 뮤 제로는 위층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쿨롱 법칙에서 보면 쿨롱 법칙의 비례상수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보통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파이분의 뮤 제로는 자 여기는 8.99하고 뭔가 숫자가 쭉 있는데 자 4파이분의 뮤 제로는 딱 똑 떨어져요.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여기서 입실론 제로 구하고 뮤 제로를 구해서 나눌 것 같으면 1 나누기 입실론 제로 뮤 제로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 해서 뮤 제로분의 4파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그러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8.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그 다음에 뮤 제로분의 4파는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 뭔가 익숙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광속이죠? 이게 바로 광속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 진공의 유전율과 진공의 투자율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 루트를 씌운 것뿐에 1 하면 그게 바로 무엇과 같냐면 광속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전기 현상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거 빛의 속도지요. 전기 현상에 전자기 현상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빛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벌써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까지 이제 알았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면 적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쿨롱 법칙도 적분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하면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자기 현상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냐면 암페어 법칙을 이용하면 금방 구합니다. 이 암페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전기 현상에서 배웠던 가우스 법칙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어땠습니까?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마음대로 폐곡면을 그렸죠. 공간에 내 마음대로 폐곡면 그려서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선속을 구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구했습니까? 폐곡면 내부 속에 있는 알자 전하를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한 다음에 요 총선속과 알자 전하 사이를 관계가 가우스 법칙이었는데,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우스 법칙은 총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암페어 법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적선은 전기적선하고 완전히 달랐죠. 사실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음전하에서 전기력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곡면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어떻게 섞여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 폐곡면에 대한 총선속을 정해줬죠. 자, 그런데 자기력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선 양전하와 음전하에 해당하는 게 없죠.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균일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그 전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형 전류 주위에 생기는 것도 어때요? 이렇게 동심원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전자석에 만드는 자기장을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자기력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과 끝이 없고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도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가우스 법칙이란 폐곡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자기장 선속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선속을 구한 것처럼, 이게 총 자기장 선속이란 그게 뭡니까? 폐곡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죠. 자,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 구하면 어떻게 될까? 공간 내 마음대로 폐곡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장 총선속 파이비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만들거나 없어지는 게 없으니까 공간에다 만들면 총선속은 항상 뭐가 되겠어요? 총선속은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다면 아무 데나 이렇게 만들어도 어때요? 들어간 자기력선 전부 다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항상 파이비는 0입니다. 이것도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알려주는 법칙이냐면 자기장의 원인이 되는 그 자하, 그 전하처럼 그런 고립된 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가우스 법칙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전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과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전기장 구할 때는 우리가 면을 지나가는 선속을 구했죠. 이렇게 면을 지나가는 선속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걸 면적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기장 선속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을 지나가는 적분, 선적분이 필요합니다. 선을 따라서 얼마만큼 지나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수직하게 지나가면 0이 되겠어요. 자, 그거는 이렇게 선적분 한 건 여기 이런 선이 있다면 자기장하고 선하고 D하고를 이렇게 스칼라 곱해가지고 선을 따라서 적분한 것인데 이건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폐곡면을 그리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폐곡면을 그려놓고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체 면적분을 구하죠. 그 전체 면적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총선속이다. 토탈 플럭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장을 구하는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폐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폐곡선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1 구할 때와
똑같이 폐곡선을 따라서 전기장에 대해서 선적분 구하는 거예요. 그 선적분 한 바퀴 삥 하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려서 선적분 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큘레이션이다 라고 불러요. 서큘레이션은 우리가 번역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과 비슷하게 암페어 법칙이 있는데 전기장의 총 선속 대신에 자기장에 대한 폐곡선에 따라서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을 써가지고 자기장을 이제 구합니다. 자, 그게 이제 암페어 법칙인데 암페어 법칙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어요. 우리 가우스 법칙은 여기다가 전기장이 있는 곳에 폐곡면을 만들었죠. 그래서 폐곡면 내부의 총 전하가 Q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부위는 저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그런 부피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가우스 법칙은 저 총 선속이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암페어 법칙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폐곡선을 그립니다. 폐곡선을 그려놓고서 여기다가 뭘 구하냐면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총 전류, 그 면을 따라 지나가는, 그러니까 면밀도, 전류의 면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면을 지나가는 총 전류가 나오겠어요. 이 총 전류를 I라고 하면 그 I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한 전류 밀도의 면적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우스 법칙에서는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부피적분으로 이제 알짜 전하를 구했죠. 여기 암페어 법칙에서는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이제 알짜 전류, 여기를 통과하는 총 전류를 구합니다. 그래서 S는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면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걸 서큘레이션, 아까 서큘레이션 구했었죠. 이 폐곡선에 대해서 서큘레이션 구했는데 그 서큘레이션은 뭐하고 같아요? I에 비례하는데 그게 뮤제를 곱한 겁니다. 저기서 총 선속은 Q를 입실론제로 나눈 거죠. 여기서 서큘레이션은 I를 뮤제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실론제로는 아래층에 있었으면 암페어 법칙은 뮤제로는 위층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암페어 법칙인데 우리 또 이 두 개만 다른데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적분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죠. 가우스 법칙 적분으로. 그래서 저 전기장이 적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런 게 고민이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였어요? 자,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폐곡면에서 전기장이 전부 같다.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이 면에 항상 수직한 방향이다. 이런 거 또는 폐곡면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수직이어서 저 면적분이 0이다. 이런 것으로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칭성으로부터 폐곡면을 그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이어서 0인 거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그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암페어 법칙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그 자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암페어 법칙이 이렇게 있으면 암페어 법칙도 우리 이제 적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암페어 법칙은 여기서 자기장에 대한 무슨 적분입니까? 이건 선적분이죠. 가우스 법칙은 이게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뮤제로 곱하기 I는 어때요? 전류 밀도에 대한 면적분이죠. 전류 밀도하고 면 요소는 면 벡터니까 이것도 벡터니까 스칼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스칼라 곱해가지고 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여기 이제 전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가우스 법칙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자기장도 적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연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인데 가우스 법칙이나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고서 전류 밀도를 보고서 전류 밀도는 바로 뭡니까? 전기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 밀도가 대칭성을 갖고 있으면 자기장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모습을 상상해 가지고 내가 폐곡선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폐곡선을 잘 그릴 수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자기장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폐곡선을 그릴 수가 없으면 이거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자, 그건 뭘 보고 알아요? 전류,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를 보고 알죠. 가우스 법칙에서는 전하 분포를 보고 알았듯이 암페어 법칙에서는 전류 밀도를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전류 밀도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의 대칭성이 있으면 미리 사실은 전자기학 하나도 모르더라도 어떤 데는 자기장이 같은 데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전기장 할 때, 가우스 법칙 할 때 점전화 하면 점전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는 것만 알면 전기장에서 똑같은 거리, 쿨렁 법칙 모르더라도 전기장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데는 어때요? 전부 전기장 세기가 전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전류 밀도의 대칭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으면 그러면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자기장의 방향이 선의 방향과 같고, 내가 지금 그 폐곡선을 그렸는데 자기장이 폐곡선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폐곡선. 근데 그 자기장이 세기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자기장을 그렸는데 자기장을 따라서 폐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게 자기장을 따라서 자기장 방향과 선의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같아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왼쪽에 서큘레이션을 구할 때 B 도 DL 하죠. B 도 DL인데 방향이 같으면 BD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B가 안 변하면 B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자, 그걸 이용하면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 또는 그런 선적분이 어떻게 되면 0이 되면 되겠죠. 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선의 방향, 이거 폐곡선을 그렸는데 그 폐곡선의 방향이 수직이게 그렇게 폐곡선을 그리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직이게 그리면 안 되죠. 그럼 0 돼버리니까 자기장도 못 구하죠. 그러니까 일부는 폐곡선하고 폐곡선 방향과 자기장 방향 같고, 그 다음에 자기장도 안 변해서 우리 거기서 서큘레이션의 일부를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0이 되게, 그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암페어 법칙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때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 무한히 긴 전류가 되겠어요. 물론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바쁘죠.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 한 경우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게 아주 대칭성 있는 몇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가우스 법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기장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자기장을 구할 때 보면 전부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특히 원전류, 원형 전류, 여기는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원형 전류는 마치 대칭성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점들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암페어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가 없는데 원형 전류의 경우에는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계산을 해도 자기장이 금방 구해집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무한히 긴 직선 전류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폐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 직선을 중심에 놓고 그 직선의 수직인 면에 대해서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이 같은 원을. 그러면 자기장도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생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과 이 원의 접선 방향이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도 DL이 바로 뭐가 돼요? BDL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무한히 긴 직선 전류에 대해서 거리가 같으니까 어때요?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전부 같으니까 이게 1번 조건 만족하고 여기서 요 A 있는 거기에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 방향이니까 그 방향까지 쓸 것 같으면 B0하고 접선 방향은 이게 파이 방향의 단위백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긴 직선 전류에 대한 자기장을 우리 암페어 법칙으로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면 서큘레이션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될까? 서큘레이션 먼저 구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서큘레이션은 B도 DL인데 우리 아까 B하고 DL을 다 구해놨습니다. B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B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다가 DL은 A, D 파이 파이 헷 이렇게 되겠어요. DL은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DL의 크기는
반지름이 A고 각이 D파이니까 AD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DL은 AD파이 파 이렇게 되고, 아까 B는 아까 구해놨었죠. 저기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은 뭐가 돼요? B0 파이 햇 이렇게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 B0 파이 햇 대입하고 AD 파이 햇 대입하면 파이 햇 또 파이 햇은 이제 1이니까 없어지고, 여기에 상수인 B0하고 A를 바깥으로 빼냈어요. 그리고 D 파이에 대해서 한 바퀴 삥 돌면 2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이요. 그래서 D파이를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바로 2파이죠. 그래서 2파이 A B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파이 A B0 이렇게 나왔고, 총 전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류 밀도를 적분했지만 그게 바로 전류가 I니까 우리 암페어 법칙이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2파이 A B0는 뮤제로 I. 그래가지고 바로 B0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B0는 2파이분의 뮤제로 A분의 I. 그런데 이거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해서 구한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간단히 했지만 비오사바르 법칙이 뭔지, 암페어 법칙이 뭔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을 잘 이해했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오사바르 법칙을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또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암페어 법칙이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자기력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전기 현상 할 때도 어땠습니까? 전하 역할이 전기장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그 다음에 전기장에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어떤 힘을 받나, 전기력 받냐, 이거 이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전기 현상에서 이해했다고 말하려면 이 전하의 두 가지 역할, 그래서 전하 주위에 전기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쿨롱 법칙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하 분포가 주어졌으면, 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쿨롱 법칙으로 그 주위에 전기장을 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쿨롱 법칙인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전기장에 놓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어떤 전기력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바로 전기장의 정의에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정의는 Q, 전기장 ER인 곳에 Q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그냥 곱하면 전기력이 되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대부분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 물리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양들을 다 곱하든지 곱하고 나누든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힘을 특별히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쿨롱 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단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단위를 구하려면 우리 어떤 단위를 잘 모르면 어떤 물리량의 단위를 잘 모르면 그 물리량이 들어가 있는 식, 근데 다른 물리량은 단위를 알고 내가 모르는 것만 딱 하는, 다시 말하면 요식을 보면 되겠어요. 요식은 F2는 Q2인데 F의 단위, 힘의 단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Q, 전하의 단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전기장의 단위는 모른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전기장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힘의 단위를 전하의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힘의 단위를, 또는 전기장의 차원은 힘의 차원을 전하의 차원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뉴턴 퍼 쿨롱, 이게 바로 전기장의 단위가 되겠고, 이것을 이 전기장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볼트는, 전위차는 전기장을 적분한 것이죠. 선적분했죠.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길이가 볼트죠. 그래서 볼트를 길이의 단위로 나눈 거, 볼트 퍼 미터도 역시 전기장의 단위가 되는데, 우리 이제 자기 현상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기 현상을 이해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전기 현상을 이해하려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죠. 자기장을 이해한다고 말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전류가 또는 움직이는 전하가 주위에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되죠.
자, 그 식이 바로 무슨 식입니까? 자, 이렇게 생긴 식인데 어때요? 뭐 똑같죠. dv하고서 전류 밀도 자리에 전하 밀도 자리에 쿨롱 법칙에서 전하 밀도 자리에 전류 밀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건 벡터니까 여기다 크로스 프로덕트만 하면 됐죠. 이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비오-사바르 법칙이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장에 놓인 전류가 받는 자기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전기력은 어떻게 됐어요?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전기장 곱하기 전하. 이게 바로 전기력 됐죠. 근데 자기력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때는 전하만 있으면 안 되고 자기장에 전하만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는 전하가 있어야 되죠. 또는 전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전류가 있는데 전류가 있을 때 전류가 길면 전류가 흐르는 것 중에서 L만한 길이만큼의 부분, 그 L만한 길이만큼의 부분이 받는 전기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IL 벡터고 전기장 벡터죠. 두 개 곱해서 벡터를 만들려면 IL 크로스 B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전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하 Q가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전하 Q도 나오고 속도 V도 나오고 자기장 B도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 세 개를 다 곱합니다. 세 개를 다 곱하는데 Q하고 V하고 B 곱하는데 V하고 B는 벡터니까 여기서부터 벡터인 힘을 만들려면 벡터 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벡터 곱의 경우에는 곱하는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V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외워야지 되는데 자, 이렇게 구한 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전기력은 F는 QE 이렇게 구한 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쿨롱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로렌츠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자기장의 단위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기장의 단위는 여기서 뭐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두 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자기장의 차원은 힘의 차원을 그 전하 곱하기 속도의 차원으로 나누게 되는데 요거 좀 복잡하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초 나누기 C 나누기 미터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SI 단위에서 요걸 다 합해서 테슬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력과 자기력을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여기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기장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는데 여기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전하는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도 받겠죠. 그래서 전기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기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QE 이러면 되겠죠. 자기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기력은 QV 크로스 B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요놈은 어때요? 두 개 다 받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자기력인데 전자기력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E 더하기 FM이고 그래서 QE 더하기 V 크로스 B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요. 이게 이제 로렌츠 힘의 진짜입니다. 두 개를 더한 거. 그렇지만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구분해서 전기력은 쿨롱 힘, 자기력은 로렌츠 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두 개 합하는 것을 로렌츠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력하고 자기력 여기 보니까 요놈이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다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 받는 전기력하고 요때 받는 자기력하고 두 개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 요 하나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이때 전기력과 자기력을 같이 받는데 요 둘 중에 크고 작고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두 개가 있는데 Q1과 Q2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상상하겠어요. 여기 R이라는 위치에는 Q가 V라는 속도로 가겠어요. 그리고 R'이라는 위치에는 Q'이 V'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Q가 Q'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Q'이 Q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Q가 Q' 자리에
아래에 있는 Q가 Q' 자리에 만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당연히 금방 계산하죠.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했으면 거기에 전기장과 자기장 생긴 데서부터 전기력과 자기력을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전기장부터 보겠습니다. Q가 R'에 만드는 전기장. 이거는 쿨롱 법칙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파 입실론 제분의 1하고서 R' 빼기 R의 제곱분의 Q 하고서 여기에 단위 벡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력은 Q'이 받는 전기력이요. 그럼 여기다가 전기력은 Q'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FE'은 여기다 프라임 붙인 이유는 Q'이 받는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Q' 곱하기 E'이니까 여기다가 Q'만 이렇게 곱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전기력은 나왔습니다. 전기력. 자, 그러면 자기력을 구해야 될 텐데 자기력이 쉽게 구해지겠습니까? 안 구해지겠습니까? 먼저 Q가 R'의 자기장 만드는 거 하겠어요.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에 거기에 전류가 만드는 거 했었지만 그걸 그냥 전하가 움직인다고 해도 똑같이 됩니다. 뭐가 되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하고 IL짜리 QV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빼기 R 제곱분의 QV 이렇게 써놓고 요건 단위 벡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벡터니까 여기에 크로스가 벡터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Q'이 받는 자기력도 우리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Q'이 받는 자기력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거는 무엇으로 구해요? 로렌츠 힘으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여기에 V'에다가 B'을 벡터 곱해야 되니까 요거 벡터 곱하면 좀 복잡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4파이 분의 뮤제로 한 다음에 R' 빼기 R의 제곱에 Q'하고 V' 크로스 또 V' 또 크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벡터 3중곱이니까 이 벡터 3중곱을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V'과 요 단위 벡터 사이의 각에 따라서 요 벡터 곱하면 뭐가 들어가요? 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두 방향에. 그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정해지는데 어쩌면 제일 크겠습니까? 요 둘이 수직이고 요 수직인 놈이 또 요 놈한테 수직이고 이러면 제일 크죠. 그렇게 가장 큰 경우 그러면 뭐만 다 빼놓으면 되냐면 아까 전기력에서도 전기력 방향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요 자기력에서도 요 V와 그 다음에 단위 벡터들의 방향 생각하지 말고 그 방향이 제일 큰 90도라고 하고 크기만 할 것 같으면 최대값의 크기, 자기력의 최대값의 크기와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Q'이 받는 전기력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는 요것만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크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력은 어떠냐? 자기력은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만 여기서 뭐만 없습니까? 요것만 없애고 어떻게 됩니까? V' V 요것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자기력이 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저기서 단위 벡터만 없앴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의 최대 크기가 되겠어요. 이 경우는 최대 크기는 여기서 다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뭐만 달라졌어요? 보니까 V하고 V'만 있는 거죠. V의 크기하고 V'의 크기. 전기력에다가 무엇만 곱한 겁니까? V하고 V'만 곱한 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 4파이분의 뮤제로가 있는데 이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었고 그 다음에 4파이분의 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는데 요것의 비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입실론 제로 뮤제로가 나옵니다. 그건 무엇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속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최대 가장 큰 놈 사이에 비를 딱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구하는데 봤더니 두 개 사이에 상쇄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입실론 제로 뮤제로 그 다음에 V' V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 뭘 아냐면 F'하고 F'의 비를 구하면 힘과 힘의 비를 구하면 이건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놈도 차원이 없어야 되니까 이것도 차원이 없으니까 입실론 제로 뮤제로가 무엇과 같아야 되겠어요? 차원이 속도의 제곱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게 사실 뭐예요? 광속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 제곱분의 1인데
근데 보통의 속도, 여기서 전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전하들이 움직이는 것이 광속에 비해서 어떻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아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최대값만 비교했는데 자기력의 최대값과 전기력, 이건 어떤 것에 똑같은 전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그러면 똑같은 두 전하가 움직일 때 서로 받는 전기력과 똑같은 전하가 움직일 때 서로 받는 자기력을 비교했더니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전기력이 더 크다, 자기력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기현상은 이제 자기력은 그렇게 작은데,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도선에 전류가 흐를 것 같으면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아까 봤더니 전기력이 굉장히 더 세니까 잘못하면 이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떻습니까? 도선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전의 양과 음전의 양은 정확히 같아서 바깥에 전기장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도선의 전하가 그 안에서 사실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전자들이 움직이더라도 전체로 볼 때 전하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0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도선이 있을 때 그 바깥에서는 무엇이 가장 우세하냐면 전기장 효과가 가장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점전하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자기력의 세기가, 최대 세기가 전기력의 세기에 비해서 엄청 작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기본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줬습니까? 물질의 구조를 물질 속에 전하가 들어있었죠.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냐면 우리 과학기술 문명을 줬습니다. 이 전자기에 대해서 모를 때는, 또는 물질 내부를 모를 때는 물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는 크게 도움 안 줬어요. 근데 이게 발달되면서 물질 내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이 바뀌었죠. 자, 그러려면 우리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을 좀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7주 강의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